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여러분. 저희 지식의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간 여행을 떠나 황제들과 왕조, 그리고 오래된 비밀로 가득한 땅으로 가볼 겁니다. 그곳은 아이디어가 단순히 살롱에서 논의되는 것을 넘어 제국을 형성하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던 곳이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500여 년 전 두 명의 중국 사상가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바로 지금 성공과 권력,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좌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잠시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 권력 뒤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풀어낼 것입니다. 한 문명을 형성한 지적인 거인들의 대결, 질서와 자유 사이의 궁극적인 전투, 바로 공자와 노자의 대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실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는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들은 제가 들려드리는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정확하거나 문자적인 표현은 아닐 것이며 여러분의 상상력을 저와 함께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혼돈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 시대로 불리던 중국을 상상해보세요.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전쟁 속에 있는 국가들의 모자이크였습니다. 배신이 일상이었고 폭력은 밥 먹듯이 벌어졌죠. 조화는 잃어버린 꿈처럼 보였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하려는 거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콩시어였습니다. 그는 왕도 장군도 아니었지만 병든 사회를 위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스승이자 조언자였습니다. 공자는 혼돈을 관찰했고 그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전통에 대한 존경심, 조상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덕, 디과 위계에 기반한 일종의 사회공학이었습니다. 문명을 근본부터 재건하려는 마스터 플랜이었죠. 그의 사상의 핵심은 두 기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렌입니다. 이는 인간의 또는 자비로움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 이는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 즉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느끼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능력,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입니다. 인렌을 우리가 모두 설치해야 할 도덕적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기능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공제에 따르면 이 근본적인 연민이 없다면 아무리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이기심과 잔인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황금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예리입니다. 이는 의례 또는 적절한 행위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얘는 사회적 규범, 예절, 전통, 그리고 각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역할들을 총칭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인 셈이죠. 만약 인렌이 내부 소프트웨어라면 예리는 외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부터 신하가 군주에게 어떻게 예의를 표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공제의 이 예절들은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의 언어였습니다. 그것들은 사회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춤추게 하는 안무였죠. 요약하자면 공자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세상을 고치려면 먼저 국가를 고쳐야 합니다. 국가를 고치려면 가정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고치려면 교육과 존경, 그리고 예절을 통해 먼저 자신을 수양해야 합니다.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질서였죠.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기념비적이어서 오노노, 룬유와 같은 경전으로 집대성된 그의 가르침은 2000년 이상 중국 교육 제도와 통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리 학자 황제들의 정신을 형성했죠. 공자는 사상으로 제국의 척추를 세웠습니다. 자, 공자가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팔기 위해 궁궐을 전전하는 동안 훨씬 더 수수께끼 같고 신비로운 인물에 의해 구현된 거의 지하에 가까운 또 다른 사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자 라오찌라는 사람인데 문자 그대로 늙은 스승을 의미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자는 황실 도서관의 기록관이었다고 합니다. 인간 정치의 부패와 어리석음에 지쳐 문명을 버리고 서쪽으로 말을 타고 떠나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그는 공자의 안티테제였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기 전에 한 국경 수비병이 그에게 자신의 지혜를 글로 남겨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짧고 시적이며 심오한 겨우 5천여자의 도덕경, 다오대징으로 알려진 텍스트였습니다. 이 책은 공자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주와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노자에게 있어 문제는 사람들이 규칙을 잊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규칙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제하고 이름을 붙이고 법을 만들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려는 인류의 모든 시도는 더 많은 고통과 혼돈을 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적은 통제였습니다. 노자의 핵심 개념은 도다오입니다. 이는 길 또는 도리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지도에 그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도는 우주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흐름이며 별의 움직임, 나무의 성장, 강의 흐름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지혜는 세상에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되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큰 힘은 단단한 참나무의 굳건함이 아니라 바람에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대나무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이우웨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이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번역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 없는 행동 또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도다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억지로 이를 추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운동선수가 전혀 힘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천재성과 같은 것입니다. 공자가 강을 건너기 위한 완벽한 뗏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10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줄 동안 노자는 단순히 흐름을 관찰하고 느끼며 강 자체가 당신을 다른 강변으로 데려가게 할 것입니다. 삶의 같은 도전들에 직면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논리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대한 대결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설계자인 공자가 스스로를 수양하고 공부하며 규칙을 따르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의무를 다하라. 질서와 의식적인 노력은 너 자신과 사회의 완성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조와 책임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신비주의자인 노자가 속삭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야망을 잊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우주와 함께 흘러가라. 물처럼 되어라. 진정한 깨달음은 자발성과 수용에 있다. 이는 자유와 직관의 길입니다. 이 대결을 구체적인 전장으로 가져가 봅시다. 지도자는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요? 공자에게 이상적인 통치자는 덕이 있는 현명한 사람, 즉 백성들에게 도덕적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정한 법,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유교적 지도자는 모든 식물을 돌보고 가지치기 하고 비료를 주고 곧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는 세심한 정원사와 같습니다. 그의 목표는 완벽하게 설계된 황실 정원처럼 조화롭고 잘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제와 개입은 공동의 안녕을 위한 핵심입니다. 노자는 이런 생각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존재하는지도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미묘하게 도다오와 너무나 조화롭게 통치하여 일들이 저절로 해결되게 합니다. 법과 금지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 가난해집니다.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할수록 더 많은 혼돈을 야기합니다. 도교적 지도자는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겉으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는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스스로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는 통치하지 않고 통치하는 예술, 무위 우웨이의 최고 경지입니다. 이제 개인의 삶과 성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공자는 성공의 길은 엄격한 학업, 부지런한 노력, 그리고 좋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명성, 명예,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봉사는 잘 살았던 삶의 척도입니다. 이는 노력과 사회적 성취의 윤리입니다. 반면에 노자는 이러한 추구를 경고할 것입니다. 명성, 부, 권력은 당신을 도다오에서 멀어지게 하는 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함, 내면의 평화,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유할 것입니다. 이는 만족감과 내면의 자유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세계는 전적으로 유교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이력서를 만들고 사회적 게임의 규칙을 따라 승진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공자가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기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노자가 제공했던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낍니다. 스트레스, 번아웃, 공허함은 우리에게 탈출구를 찾게 만듭니다. 미니멀리즘, 명상 또는 연결 끊기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욕구와 같은 움직임은 우리의 유교적 세상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도교적 외침입니다. 공자와 노자의 싸움은 단지 고대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당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느끼는 긴장입니다.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것과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 사이의 씨름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 being과 행하는 것 doing 사이의 갈등입니다. 수세기 동안 중국에서 이 두 철학은 항상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종 매력적인 방식으로 공존했습니다. 유교는 국가의 공식 철학이 되어 공적인 삶, 정치, 그리고 가족 윤리를 규제했습니다. 그것은 사회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러나 도교는 개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생활, 예술, 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낮에는 엄격한 유교 관리였지만 밤에는 자신의 정원으로 물러나 산을 그리고 도교적 시를 썼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아마도 중국 지혜의 가장 큰 비밀일 것입니다. 한쪽 편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자나 노자 중 누가 옳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같은 현실의 두 극,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 해와 달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큰 전환점, 즉 계시가 나옵니다. 진정한 통달은 순전히 유교적이거나 순전히 도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국 문화의 천재성은 이 둘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공자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세상을 항해하고 노자의 도구를 사용하여 내면의 세상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황제는 오직 법과 질서만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지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기술을 통달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다오가 그의 붓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동적인 균형입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유교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한 훈련, 회사가 기능하기 위한 규칙,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질서와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실패와 혼돈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절실히 도교적 지혜도 필요합니다. 언제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 할지, 언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언제 지치지 않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모든 것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대신 언제 직관을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흐름과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지혜, 즉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기술은 이 두 극 사이에서 춤출 줄 아는 것입니다. 언제 공자가 되고 언제 노자가 되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노력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구조를 만들고 언제 해체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천년의 대결이 주는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공자의 유산은 동아시아의 많은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교육, 가족에 대한 존경, 그리고 사회적 결속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속에 살아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자들이 통치하는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비전은 혁명적이었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노자의 유산은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선찬 철학,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태극권, 타이지관,과 같은 무술, 그리고 모리플로우의 중요성과 현재 순간을 사는 것에 대해 말하는 현대 심리학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의 지혜는 스트레스 받은 영혼을 위한 위안입니다. 결국 이 두 늙은 스승은 우리에게 일련의 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들의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공동체의 필요를 조화시킬까요? 본질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조화를 찾을까요? 어떻게 충만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책임감에 압도될 때 숨을 쉬고 흘러가라고 속삭이는 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도전을 극복할 힘이 필요할 때 훈련과 인내의 힘을 상기시키는 공자의 정신을 불러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 최고의 조언자이며 인간으로서의 놀랍고 복잡한 모험을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가 당신에게 남겨준 두 명의 안내자입니다. 비밀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각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유교적 질서는 사회를 형성하는 구조, 즉 뼈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뼈대가 없다면 사회는 개인적인 이기심의 혼돈, 즉 만인에 대한 전쟁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뼈대만으로는 경직되고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이고 숨쉬기 위해서는 도다오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도교는 마치 순환계와 같습니다. 구조를 통해 흐르는 생명 에너지로 유연성, 적응성, 그리고 치유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구조는 부서지기 쉬운 감옥이 됩니다. 교육을 생각해 봅시다. 순전히 유교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 암기와 맹목적인 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시를 따르는 데는 탁월하지만 혁신에는 취약한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조는 존재하지만 창의적인 불꽃은 그 과정에서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순전히 도교적인 접근 방식은 너무나 구조적이지 못하여 학생들이 세상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훈련을 갖추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유롭고 창의적이겠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들거나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스템은 이 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방식으로 지식과 훈련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교적인 방식으로 호기심, 놀이, 그리고 자발적인 탐구를 장려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가르치지만 언제 어떻게 창의적으로 규칙을 깰지도 가르칩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기업 리더십에도 적용됩니다. 유교적 리더는 명확한 계층, 효율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성과 지표를 만듭니다.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조직을 확장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도교적 리더는 신뢰, 자율성, 그리고 실험 문화를 조성합니다. 그는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참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끼는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혁신과 민첩성, 즉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능력의 원동력입니다.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효율적이기 위한 유교적 구조와 혁신적이기 위한 도교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계획을 따라야 하고 언제 마법과 예상치 못한 일에 공간을 내어주어야 할지 압니다. 이는 섬세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균형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미학과 예술에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흥미롭습니다. 유교 예술은 대칭, 질서, 그리고 도덕적 명확성을 중시합니다. 황실 건축, 의례용 청동기 또는 효도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목적은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교 예술은 비대칭성, 자발성, 그리고 여백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산수화는 인간이 작은 인물에 불과한 광활한 안개와 산맥을 자주 보여줍니다. 목표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예에서 유교 스승은 각 획의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도교 스승은 그 순간의 에너지, 즉 붓을 통해 흐르는 기퀴 또는 생명력의 자발성을 포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통제고 다른 하나는 해방입니다. 둘 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천재성의 한 형태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 대결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유교적인 목소리는 당신이 더 나아져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하며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자, 당신의 사회적 양심, 당신의 의무감입니다. 반면에 도교적인 목소리는 당신의 불완전함까지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피곤할 때 쉬고 즐거움이 필요할 때 놀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진정하고 직관적인 자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 건강은 이 목소리들 중 하나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나 태만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유와 진정성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시민이자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들이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깊은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폭력과 불확실성은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사회를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묻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자는 과거, 즉 주나라의 황금기로 여겨지는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의 가치와 예절을 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이상적인 사회 구조를 보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개혁가였습니다. 노자는 반면에 인간 사회를 넘어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비전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제도를 개혁하려 하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하려 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바로 문명 그 자체와 자연 상태, 즉 도다오 로부터의 멀어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교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철학입니다. 주요 관심사는 인간 세상입니다. 도교는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사는 개인과 우주의 관계입니다. 하나는 시장 광장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고독한 산을 다룹니다. 그리고 비록 종종 대립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중국 역사는 이들을 엮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유교를 장려하여 질서를 유지했던 황제들은 사적으로는 통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도교적인 장수 및 명상 기법을 수련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위해 공자를, 영혼을 위해 노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가 어쩌면 가장 심오한 교훈일 것입니다. 경직된 이념적 순수성 대신 중국 문화는 종종 다른 사상체계에서 효과적인 것을 취하고 그것을 결합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효용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철학적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입니다. 그렇다면 혼돈, 급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21세기에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의 타고난 성향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공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노제에 가깝습니까? 자신의 운영 체제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스럽게 질서와 구조를 지향한다면 당신의 삶에 약간의 무위, 우웨이를 초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통제를 놓아주고 더 자발적이 되며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성장은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창의적인 혼돈을 조금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당신이 삶과 함께 흘러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면 당신의 도전은 약간의 유교적 구조를 통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작한 것을 끝내는 훈련을 배우고 내키지 않더라도 약속을 지키며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의 자유의 형태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상황적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즉흥성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더 적은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혜는 이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할 때는 100% 유교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은 완벽해야 하고 모든 절차는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를 쓰거나 노래를 작곡할 때는 100% 도교적이어야 합니다. 영감이 강요되지 않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의 혼합이 필요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명확한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자신의 실수를 저지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유체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폭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자비한 경영자이거나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동시에 깊은 내면의 평화와 자연과의 연결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황제 진시황, 친시황은 극단적인 유교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중국을 통일했고 문자, 화폐, 법률을 표준화했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했지만 그의 왕조는 잔혹하고 억압적이었으며 그의 죽음 직후 무너졌습니다. 흐름 없는 구조는 무너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구조도 없는 순전히 도교적인 사회는 아마도 거대한 공학적 업적을 건설하거나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로울 수는 있겠지만 또한 정체되고 무력했을 것입니다. 구조 없는 흐름은 흩어집니다. 한나라 한나, 당나라 당나와 같이 가장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된 왕조들은 균형을 찾은 왕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 유교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도교와 불교가 번성하도록 허용하여 백성과 자신들을 위한 영적이고 창의적인 배출구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공자와 노자의 대결은 한쪽의 승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합에서 해결됩니다. 그것들이 새가 날기 위해 필요한 두 날개라는 이해 속에서 말이죠. 한쪽 날개만으로는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뿐입니다. 양쪽 날개로 하늘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음과 양, 인, 양, 으로 중국에서 알려진 이 균형의 원리는 아마도 이 문명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수출품일 것입니다. 겉보기에 반대되는 힘들이 실제로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둠이 빛을 정의하고 혼돈이 질서를 정의하며 자유가 구조를 정의합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우리 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것이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는 좋은 건축자가 되기 위한 도구 설계도 그리고 훈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의 지혜는 공학, 즉 행암도잉의 지혜입니다. 노자는 반면에 우리에게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바람, 별, 그리고 해류를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제할 수 없지만 돛을 조절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는 선장의 지혜, 즉 통제할 수 없는 힘들과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 베잉아의 지혜입니다. 여행을 완수하려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항해할 줄 모르는 완벽하게 지어진 배는 암초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항해사도 배가 가라앉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두 지혜의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와 노자 사이의 고대 논쟁은 역사에 먼지 쌓인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의 딜레마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구조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유 사이의 영원한 균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정교한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조화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책임과 욕구 사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 사이의 끊임없는 조정입니다. 의무와 내버려둠 사이, 통제와 신뢰 사이의 춤입니다. 이 두 힘 사이의 긴장과 상호 보완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중국의 매혹적인 역사를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경력, 그리고 관계를 항해하는 데 있어 놀랍도록 실용적이고 심오한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 사상의 핵심으로의 여정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매우 계시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들이 유효기간이 없으며 때로는 미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과거의 지혜를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힘은 공자의 질서나 노자의 자유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각을 언제 적용해야 할지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산처럼 견고하면서도 강물처럼 유연한 삶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디어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이 채널을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순간 구조와 의무의 길인 공자의 길로 더 기우십니까? 아니면 흐름과 자유의 길인 노자의 길로 더 기우십니까? 틀린 답은 없습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싶습니다. 이곳은 대화를 위한 공간이니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배워봅시다. 2000년 전에 시작된 논쟁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형성한 위대한 사상들로의 이런 여정에 열정적이라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우리의 미래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식탐험가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우며 여러분의 삶에서 균형을 찾아가세요.